야담 도깨비를 찾아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도 재밌는 이야기로 여러분을 즐겁게 해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한밤중 달빛이 사또댁 대문간을 희뜩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처마 끝 바람거리를 흔들어 대며 쟁그랑거리는 소리가 정막을 깨뜨렸습니다. 안채 마루에는 등잔 하나 켜지지 않은 채 찬 기운만이 방 안 구석구석을 휘돌고 있었습니다. 기와 사이로 스며드는 달빛이 마루 위에 격자무늬 그림자를 드리우고 어디선가 부엉이 우는 소리가 애처롭게 들려왔지요. 죽향은 창호지 사이로 스며드는 달빛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28배 나이에 사또 부인이라는 체면을 지키고는 있지만 마음 한구석은 늘 텅 비어 있는 듯 했지요. 남편인 사또는 또다시 기생집에서 밤을 지새우고 있을 터였습니다. 그녀의 혼자만의 시간은 이렇게 달빛과 바람소리만이 벗이 되어주는 것이었습니다. 비단 치마를 무릎 위에 가지런히 놓고 앉아있는 그녀의 모습은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았지만 그 아름다움 속에는 깊은 외로움이 배어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저녁 나절부터 내린 이슬이 마당의 돌계단에 맺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죽향은 방문을 살짝 열고 마당을 내려다보았다. 월계수 그림자가 마루 끝까지 길게 드리워져 있었고 어디선가 소량이 은은하게 풍겨왔지요. 뒷산에서 불어오는 바람에는 소나무와 대나무 냄새가 섞여 있어 마음을 차분하게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이 오히려 죽향의 외로움을 더욱 부각시켰다. 이 달빛이야 내 사정을 더 잘 알겠지요. 죽향이 혼잣말을 중얼거릴 때 대문 밖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지요. 느리고 불규칙한 걸음으로 보아 사또가 취한 채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죽향은 서둘러 이불을 목까지 끌어올리고 잠든 척했지요. 하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는 서러움이 밀물처럼 차올랐다. 결혼한 지 벌써 3년이 흘렀지만 진정한 부부다운 대화를 나눈 적이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여보게, 문 열어라. 이놈의 자물쇠가 왜 이리 복잡하냐? 거친 목소리가 대문간에 울려 퍼졌다. 사또는 술기운에 절어 있는 듯 말끝마다 비틀거리는 기색이 역력했지요. 하인이 불이 나게 달려가 대문을 열어주는 소리가 들렸고 이어서 사또의 중얼거림이 마당에 퍼졌다. 대장부가 하는 일에 여편네가 어찌 끼어들겠느냐. 기생월양이가 참 곱더구나. 저런 여인이 진짜 여인이지. 사또의 말을 들은 죽향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베개에 묻힌 눈물은 소리 없이 스며들었고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흐느낌을 참았다. 사또는 말을 마구간에 맡기고는 별채로 발걸음을 옮겼다. 술에 취한 발걸음이 자갈길을 밟는 소리가 점점 멀어져 갔다. 죽향은 그 발소리가 완전히 멀어질 때까지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밤 기운이 더욱 차갑게 느껴졌고 바람거리 소리만이 규칙적으로 울려 퍼졌다. 어디선가 개 짖는 소리도 들려왔지만 그것마저 외로운 울음으로 들렸습니다. 죽향의 마음에는 서러움이 밀려왔지요가 자책으로 변하고 마침내는 체념으로 가라앉았다. 내가 부족해서 남편의 마음을 잡지 못하는 것일까?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이런 모욕은 당하지 않았을 텐데. 온갖 생각들이 머릿속을 어지럽혔다. 달빛은 여전히 창호지 사이로 스며들고 있었지만 그 빛조차 쓸쓸해 보였습니다. 새벽이 가까워질 무렵 죽향은 일어나 찬방으로 향했지요. 우물에서 길어온 차가운 물로 얼굴을 씻으며 마음을 다잡았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여전히 단정했지만 눈가에는 어쩔 수 없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머리를 다시 곱게 빗어 올리고 깨끗한 저고리로 갈아입었습니다.
비록 마음은 무거웠지만 사또 부인으로서의 체면은 지켜야 했지요. 마당에 나가 꽃에 물을 주며 하루를 시작하는 축향의 모습은 평온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함 뒤에는 깊은 상처가 숨어 있었습니다. 장미꽃에 맺힌 이슬방울이 아침 햇살에 반짝이는 것을 보며 그녀는 자신의 눈물을 떠올렸습니다. 물은 아래로 흐르되 사람의 마음은 위로 치솟기 마련이라. 사흘 뒤 저녁 나절, 축향은 집 뒤편 갈대밭으로 발걸음을 향했지요. 해가 서산에 걸리며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고 갈대들이 바람에 흔들리며 금빛 물결을 만들어냈다. 달이 구름 사이로 숨었습니다. 나왔지요 하며 갈대 사이로 은빛 물결을 만들어냈다. 이곳만은 세상의 시선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었습니다. 갈대밭으로 가는 길목에는 작은 개울이 흘렀다. 물소리가 졸졸거리며 마음을 진정시켰고 어디서나 개구리 울음소리도 들려왔지요. 수련과 연꽃이 피어있는 연못가를 지나면서 축향은 어린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이곳에서 물고기를 잡던 기억, 어머니와 함께 연꽃을 따서 차를 우려 마시던 추억들이 되살아났다. 축향은 치마폭을 조심스럽게 추스르며 갈대숲 깊숙이 들어갔다. 저녁 무렵에 갈대밭은 신비로웠다. 바람이 불 때마다 갈대들이 바스락거리며 속삭이는 것 같았고 그 사이로 스며드는 달빛이 환상적인 분위기를 연출했지요. 그녀가 늘 앉던 자리는 갈대가 둥글게 에워싼 작은 공터였습니다. 바닥에는 부드러운 이끼가 깔려 있어 앉기에 편했고 하늘을 올려다보면 별들이 총총히 박혀 있었습니다. 이곳에서만큼은 사또 부인이라는 신분의 무게를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축향은 품속에서 작은 물건을 꺼내 손으로 만지작거리기 시작했지요. 그것은 어린 시절 아버지가 만들어주신 작은 방망이였습니다. 아버지는 금맥을 찾아다니는 광꾼이었지만 딸에게는 한없이 다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손재주가 좋아서 나무를 깎아 여러 가지 장난감을 만들어주시곤 했지요. 그 방망이에는 정교한 꽃무늬가 새겨져 있었고 아버지의 따뜻한 손길이 아직도 남아있는 것 같았다. 축향은 그것을 가슴에 꼭 안고 눈을 감았다. 아버님이 계셨다면 이런 외로움은 없었을 텐데 어머님도 함께 계셨다면. 아버지를 잃은 지도 벌써 10년이 흘렀다. 금맥을 찾던 중 산사태에 휘말려 돌아가신 것이라고 했지만 축향은 뭔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다고 생각해왔지요. 어머니는 남편을 잃은 충격으로 이듬해에 세상을 떠나셨고 축향은 천외고아가 되었습니다. 그 후 사또가 축향을 아내로 맞아들였지만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계산된 선택이었습니다는 것을 축향은 뒤늦게 깨달았다. 아버지가 남긴 재산과 금맥에 대한 권리를 노린 것이었습니다. 축향의 숨소리가 차츰 거칠어지기 시작했지요. 혼자만의 시간에서 찾는 작은 위안이었습니다. 달빛이 갈대 사이로 스며들며 그녀의 모습을 은은하게 비추었습니다. 바람이 갈대를 흔들 때마다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마치 자장가처럼 들렸습니다. 그녀는 아버지가 만들어주신 방망이를 쓰다듬으며 마음의 평안을 찾으려 했지요. 그때였습니다. 갈대밭 저편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지요. 그것은 바람소리와는 다른 사람의 발걸음 소리였습니다. 축향은 깜짝 놀라 몸을 움츠리고 방망이를 재빨리 품속에 숨겼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고 온몸에 긴장이 흘렀다. 달이 구름에서 벗어나자 멀리 어설픈 그림자 하나가 보였습니다. 누구요? 거기 누가 있나요? 축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림자는 잠시 주춤하더니 갈대 사이로 모습을 드러냈다. 키가 훤칠하고 어딘지 순박해 보이는 사내였습니다. 나이는 30 안팎으로 보였고 눈빛이 맑았다.
거친 베옷을 입고 있었지만 어딘지 품이 있는 구석이 있었습니다. 죄송하옵니다, 마님. 저는 이 근처를 지나가던 머슴이옵니다. 그 사내는 산발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지요. 수치심과 분노가 동시에 밀려온 죽향이었지만 산발이의 표정에는 야릇한 구석이 없어 보였습니다. 오히려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고 깊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마님, 정말 아무한테도 안 말하겠추. 나 혼자만 가슴에 담아두겠추. 산발이의 말에는 진정성이 어려 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으며 고개를 숙인 채 두 손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죽향은 차츰 마음을 가라앉혔다.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따뜻함이었습니다. 그대는 어디서 왔나요? 멀리 한양에서 왔사옵니다. 이 고을에는 일거리를 찾아 들렀지요. 한양에서요? 그럼 글도 읽을 줄 아시겠네요. 소인은 서당에서 글을 배웠사옵니다. 갈대가 바람에 흔들리며 둘 사이의 어색함을 부드럽게 감쌌다. 죽향은 산발이의 눈빛에서 따뜻함을 느꼈다. 그것은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정이었습니다. 마치 아버지의 눈빛처럼 다정하고 진실한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이 고을은 일거리가 많지 않을 텐데요. 대부분 농사일 뿐이고 품삯도 넉넉하지 않아요. 그래도 성실히 일하면 먹고 살 길은 있겠지요. 소인은 무엇이든 할 수 있사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정적이 흘렀다. 달빛이 갈대 사이로 스며들어 은빛 무늬를 만들어냈고 멀리서 물소리가 졸졸 흘러왔지요. 죽향은 산발이의 존재가 전혀 위협적이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오히려 그의 모습에서 묘한 안정감을 느꼈다. 저 혹시 이 근처에서 일자리를 구하고 계신다면? 죽향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그녀 자신도 왜 이런 제안을 하는지 확실하지 않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이 사람과 더 가까이 있고 싶다는 욕구가 일었습니다. 우리 집에서 머슴을 구하고 있어요. 물론 사또 나리의 허락을 받아야 하겠지만 산발이의 눈에 희망의 빛이 스쳤다. 하지만 그는 조심스러워했지요. 소인 같은 떠돌이를 받아주신다면 감사하겠사옵니다. 하지만 마님께 누가 될까 걱정입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사또에게 말씀드릴게요. 두 사람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서로의 마음에는 새로운 감정의 씨앗이 뿌려진 것 같았다. 달이 구름 뒤로 숨어들자 갈대밭은 다시 어둠에 잠겼고 죽향은 조용히 집으로 돌아갔다. 하늘이 내린 인연은 바람결에도 스며든다 하였으니 사흘 후 이른 아침 죽향은 결심을 내렸습니다. 사또에게 산발이를 머슴으로 들이자고 제안한 것이었습니다. 사또는 별채에서 숙취로 얼굴이 부어올라 있었지만 죽향의 말에 대충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서 하거라. 나는 바쁜 몸이니. 사또는 관아일과 금고 관리로 늘 바빴다. 특히 요즘에는 어떤 중요한 일로 한양과 편지를 주고받고 있는 듯 했지요. 밤마다 별채에서 촛불을 켜놓고 무언가를 적고 있었고 가끔 수상한 손님들이 찾아오기도 했지요. 죽향이 머슴 하나 드리는 것쯤은 사소한 일이었습니다. 그자가 믿을 만한 자냐? 네, 한양에서 온 사람으로 글도 읽을 줄 압니다. 글을 읽는다고? 그럼 장부 정리 같은 일도 맡길 수 있겠군. 사또의 눈에 관심의 빛이 스쳤다. 최근 금고 관리와 각종 장부 정리가 복잡해져서 믿을 만한 사람이 필요했던 것이다. 이렇게 해서 산발이는 사또댁의 머슴이 되었습니다. 그의 첫 일은 우물가에서 설거지를 돕는 것이었습니다. 죽향과 산발이는 우물 둘레에 앉아 그릇을 닦으며 조심스럽게 말을 주고받았다. 물이 참 맑군요. 우리 집 우물은 깊이가 10길이 넘는답니다. 아버님이 직접 하신 것이지요.
어르신께서 직접 우물을 파셨다니 대단하신 분이셨나 보네요. 죽향의 손이 찬 우물물에 닿을 때마다 소스라치듯 떨렸습니다. 산발이는 그런 그녀의 모습을 지켜보며 조심스럽게 도왔지요. 그의 손이 죽향의 손과 스칠 때마다 묘한 전율이 일었습니다. 따뜻하면서도 거친 손이었지만 그 감촉이 죽향에게는 낯설지 않았다. 마님, 손이 차시겠어요. 제가 할게요. 아니에요. 함께 하는 게 좋아요. 우물가에서 바라본 하늘은 맑고 푸르렀다. 하얀 구름 몇 점이 느긋하게 떠다니고 있었고 어디선가 종달새 울음소리가 들려왔지요. 죽향은 오랫동안 이런 평화로운 시간을 갖지 못했지요는 것을 깨달았다. 두 사람은 마당에서 쌀을 고르는 일도 함께 했지요. 넓은 멍석 위에 쌀을 쏟아놓고 돌과 쭉정이를 골라내는 일이었습니다. 햇살이 따갑게 내리쬐었지만 죽향은 산발이와 함께 있으니 전혀 힘들지 않았다. 산발이는 고향이 그립지 않나요? 마님과 이야기하고 있으면 고향 생각이 안 나지요. 산발이의 말에 죽향의 볼이 살짝 붉어졌다. 그녀는 서둘러 고개를 숙이고 쌀알 고르기에 집중했지요.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오랫동안 잊고 있던 설렘이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한양은 어떤 곳인가요? 저는 태어나서 이 고을 밖으로 나가본 적이 없어요. 크고 번화한 곳이지요. 하지만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오히려 외로울 때가 많습니다. 이곳처럼 조용하고 평화로운 곳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저녁 밥상을 차릴 때도 죽향은 산발이를 부엌으로 불렀다. 밥을 짓고 반찬을 준비하는 일을 함께하면서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점점 가까워졌다. 산발이는 불 지피는 일을 맡았고 죽향은 쌀을 씻어 솥에 앉혔다. 불 지피는 솜씨가 좋으시네요. 어릴 때부터 이런 일을 많이 해봤거든요. 부엌에는 은은한 연기가 피어올랐다. 장작이 타는 냄새와 밥 짓는 냄새가 어우러져 구수한 향기를 만들어냈다. 죽향은 이런 일상의 소소함이 이토록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다. 엎드려 보아라. 등짝이 장작보다 단단하구나. 죽향이 농담조로 말하자 산발이는 얼굴을 붉히며 웃었습니다. 시원한 듯, 괜히 떨리는 듯. 그들의 대화는 자연스럽고 편안했지요. 어색함은 점차 사라지고 대신 호기심과 미묘한 설렘이 자리 잡았다. 죽향은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정을 다시 느끼고 있었습니다. 밤이 되어 산발이가 행랑채로 들어간 후에도 죽향은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지요. 창문 너머로 들려오는 벌레 소리와 바람 소리가 마치 자장가처럼 들렸습니다. 그녀는 산발이의 따뜻한 목소리와 진실한 눈빛을 떠올리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산발이는 집안일에 완전히 적응했지요. 그는 부지런하고 성실했으며 무엇보다 죽향을 따뜻하게 대해주었습니다. 사또는 산발이의 일처리 능력에 만족했고 점점 더 많은 일을 맡기기 시작했지요. 가까이 있어도 멀고 멀리 있어도 가까운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며칠 뒤 점심때가 되었을 때 죽향은 특별한 제안을 했지요. 밭일을 하고 있는 산발이에게 도시락을 싸서 나가자는 것이었습니다. 산발이는 뒷산밭에서 무와 배추를 정리하고 있었는데 햇살이 따가워 보였습니다. 그의 이마에는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고 저고리가 땀에 젖어 있었습니다. 점심을 밭에서 드시는 게 어떨까요? 마님이 직접 나오시면 어찌하겠습니까? 괜찮아요. 바람도 시원하고 혼자 집에 있는 것보다 낫겠어요. 죽향은 정성껏 도시락을 쌌다. 흰 쌀밥에 나물 몇 가지, 그리고 직접 담근 김치를 작은 오지 그릇에 담았다. 계란찜도 만들고 멸치볶음과 콩나물 무침도 준비했지요. 보자기에 곱게 싸서 나무 그늘이 있는 밭머리로 향했지요.
밭으로 가는 길에는 코스모스와 들국화가 피어 있었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가운데 죽향의 발걸음은 가벼웠다. 오랫동안 이런 설렘을 느껴보지 못했던 것이다. 느티나무 그늘 아래는 시원했지요. 수백 년은 좋게 된 듯한 큰 나무가 넓은 그늘을 만들어주고 있었고 그 아래에는 부드러운 풀이 깔려 있었습니다. 죽향은 보자기를 펼치고 도시락을 꺼내 놓았다. 산발이는 흙투성이인 손을 우물에서 깨끗이 씻고 와서 죽향 맞은편에 앉았다. 이렇게 함께 먹으니 밥맛이 다르네요. 그래요? 늘 혼자 먹던 밥이라 재미가 없었는데.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도시락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와 바람이 나뭇잎을 흔드는 소리가 평화로웠다. 죽향은 오랫동안 이런 마음 편한 시간을 갖지 못했지요는 것을 깨달았다. 산발이가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니 절로 미소가 지어졌다. 마님이 직접 만드신 음식은 정말 맛있습니다. 과찬이에요. 그냥 평범한 시골 음식일 뿐인데. 아닙니다. 마음이 들어간 음식은 다른 법이지요. 산발이의 말에 죽향의 가슴이 따뜻해졌다. 사또는 한 번도 자신이 만든 음식을 제대로 칭찬해 준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기생집 음식이 더 맛있다며 불만을 표했을 뿐이었습니다. 산발이는 결혼은 안 했나요? 죽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산발이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수총각이옵니다. 그 말에 죽향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산발이의 진솔한 대답이 귀여웠던 것이다. 하지만 웃음 속에는 묘한 안도감도 섞여 있었습니다. 그럼 자네도 외로운 사람이구나. 마님도 외로우신가요? 산발이의 질문에 죽향의 표정이 순간 진지해졌다. 그녀는 한참 동안 저 멀리 산을 바라보더니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람 손길이 그리웠다오. 그 말에는 깊은 외로움이 배어 있었습니다. 산발이는 죽향의 눈가에 맺힌 이슬을 보았다. 그것이 눈물인지 이슬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작았지만 분명히 슬픔의 흔적이었습니다. 사또 나리께서 알면 그분은 이 집을 집으로 여기지 않소. 죽향의 목소리에는 깊은 절망이 깔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침내 마음속에 쌓여있던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지요. 결혼한 지 3년이 됐지만 단 한 번도 진정한 부부로 지낸 적이 없어요. 그분은 늘 기생집에서 시간을 보내시고 집에 와서도 술에 취해 잠드시는 게 전부예요. 산발이는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죽향의 손등을 살짝 만졌다. 그 순간 죽향의 온몸에 전율이 일었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각이었습니다. 마님.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다. 죽향의 눈에는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갈망이 드러나 있었고 산발이의 눈에는 진실한 연민이 담겨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죽향의 치마폭을 살짝 들쳐 올렸고 그녀는 서둘러 옷깃을 여몄다. 이러면 안 되는데. 죽향이 중얼거렸지만 산발이의 따뜻한 손길은 계속 그녀의 손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은 거칠었지만 따뜻했고 그 온기가 죽향의 마음까지 녹이는 것 같았다. 마님은 충분히 행복할 자격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런가요? 저는 늘 부족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마님은 너무나 아름답고 선량한 분이에요. 산발이의 진심 어린 말에 죽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감동의 눈물이었습니다. 오랫동안 들어보지 못했던 따뜻한 말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며 새로운 감정의 싹이 트는 것을 느꼈다. 나뭇잎이 바람에 흔들리며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어디서인가 새가 지저귀는 소리도 들려왔지요. 자네는 정말 특별한 사람이군요. 소희는 그저 평범한 머슴일 뿐입니다. 아니에요.
자네는 다른 사람들과 달라요. 축향은 산발이에게서 뭔가 다른 기운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말투나 행동에서 보통 머슴과는 다른 품격이 느껴졌다. 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해가 서산으로 기울어가자 두 사람은 자리를 정리했지요. 돌아가는 길에 축향은 산발이와 나란히 걸으며 마음이 한없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다. 내일도 함께 점심을 먹을 수 있을까요? 마님이 괜찮으시다면 언제든지요. 그날 밤 축향은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지요. 산발이의 따뜻한 손길과 진실한 눈빛이 계속 떠올랐다. 그리고 마음 깊은 곳에서는 새로운 희망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마음이 열리면 하늘도 함께 열린다 하였거늘. 그로부터 일주일 후 우연한 기회에 축향은 산발이에게 집안의 비밀을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안채 뒤편 창고를 정리하던 중 낡은 문서 꾸러미를 발견한 것이 계기였습니다. 이게 뭐지요? 산발이가 먼지 쌓인 상자에서 꺼낸 문서 묶음을 보며 물었습니다. 축향은 그것을 보자마자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 문서는 아버지의 필체로 쓰여진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수결이에요. 손이 떨리는 축향을 보며 산발이는 조심스럽게 문서를 펼쳐보았다. 그것은 금맥 채굴권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축향의 아버지가 이 지역에서 발견한 금맥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문서였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는 사또의 인장이 찍힌 다른 문서도 있었습니다. 이건 양도 계약서인데요. 산발이가 문서를 자세히 살펴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문서에 따르면 축향의 아버지가 빚을 지고 금맥을 사또에게 넘겼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필체를 보니 뭔가 이상했지요. 이 문서가 증거요. 내 기댈 때는 이제 자네뿐. 축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는 산발이에게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지요. 아버지는 이 일대에서 금맥을 발견하셨어요. 하지만 그 사실을 알게 된 사또가 온갖 수단을 동원해서 아버지를 궁지로 몰아넣었죠. 축향의 설명에 따르면 사또는 먼저 허위 빈문서를 만들어 아버지를 압박했지요. 그리고 그 빚을 갚지 못하면 금맥을 포기하라고 협박했지요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끝까지 저항하셨어요.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산사태에 휘말려 돌아가셨다고 했죠. 하지만 저는 그것이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문서를 자세히 살펴보니 아버지가 죽은 후 사또가 교묘한 방법으로 금맥을 가로챈 흔적이 역력했지요. 위조된 빈문서와 강제 매매 계약서가 그것이었습니다. 사또가 금을 캐내어 어디로 보내는지 아시나요? 산발이의 질문에 축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사또가 한양의 어떤 세력과 편지를 주고받는 것은 목격했지요고 했지요. 밤마다 별채에서 누군가와 만나더군요. 목소리가 낮아서 잘 들리지 않았지만 금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대군이라는 말도 들렸고요. 산발이의 눈빛이 순간 날카로워졌다. 대군이라는 말은 심상치 않았다. 그것은 왕족을 가리키는 말이었고 금계와 연결되면 영모의 냄새가 짙게 풍겼다. 하지만 축향은 그것을 눈치채지 못했지요. 마님, 이 문서는 아주 중요한 증거입니다. 잘 보관하셔야 해요. 자네는 글을 읽을 줄 아는구나. 보통 머슴과는 다르네요. 고향에서 서당을 다녔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서 정도는 읽을 수 있어요. 산발이의 거짓말은 자연스러웠다. 사실 그는 한양에서 온 암행어사였고 이런 문서들을 분석하는데 능숙했지요. 하지만 아직 정체를 드러낼 때가 아니었습니다. 마님, 혹시 사또가 금을 어디에 보관하는지 아시나요? 별채에 금고가 있어요. 늘 자물쇠를 채워놓고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게 해요.
죽향은 산발이가 자신의 편이 되어주는 것만으로도 고마웠다. 오랫동안 혼자 감당해왔던 비밀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생긴 것이었습니다. 때가 무르익는구만. 산발이가 속으로 중얼거렸지만 죽향은 듣지 못했지요. 그는 이미 머릿속으로 작전을 짜고 있었습니다. 사또의 금괴 밀반출 현장을 포착하고 배후 세력을 색출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두 사람은 문서를 다시 상자에 넣고 창고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습니다. 하지만 이 일을 계기로 둘 사이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다. 죽향은 산발이를 완전히 신뢰하게 되었고 산발이는 죽향을 보호해야겠다는 마음을 굳혔다. 그날 밤 죽향은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지요.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과 사또의 배신, 그리고 산발이에 대한 복잡한 감정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마음의 위안이 되었습니다. 한편 산발이도 행랑채에서 밤늦도록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는 품속에서 작은 인장을 꺼내 달빛에 비춰보았다. 그것은 암행어사의 마패였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진실은 땅속 깊이 묻어도 언젠가는 드러나는 법이라. 보름달이 밝은 어느 날 밤 사또는 교묘한 함정을 준비했지요. 산발이의 존재가 자신에게 위험할 수도 있다는 판단을 한 것이었습니다. 최근 들어 죽향과 산발이가 자주 함께 있는 모습을 목격했고 혹시 자신의 비밀이 새어나갈까 우려했던 것이다. 사또는 별채 금고에서 금괴 몇 개를 빼내어 다른 곳에 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아침 일부러 큰 소리로 난리를 쳤다. 도둑이야. 금고에서 금괴가 사라졌다. 사또의 외침에 집안이 발칵 뒤집혔다. 하인들이 모두 모여들었고 죽향도 급히 달려왔지요. 사또는 눈을 부라리며 산발이를 노려보았다. 내 놈, 어젯밤 어디 있었느냐? 행랑채에서 잠을 잤습니다. 증인이 있느냐? 산발이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행랑채는 혼자 쓰는 공간이었고 밤중에 누가 지켜본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동안 내 놈이 수상하더니 결국 본색을 드러내는구나. 사또는 기다렸습니다는 듯이 형방을 불렀다. 형방은 곧바로 포승줄을 가져와 산발이의 손을 뒤로 묶었습니다. 산발이는 저항하지 않았다. 지금 저항하면 오히려 일이 복잡해질 것이라는 판단이었습니다. 내 놈, 금은어씨를 알겠느냐? 사또의 목소리에는 위협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산발이는 침착했지요. 진실은 물 위에 뜨는 법이지요. 그 말에 사또는 더욱 화가 났다. 감히 자신 앞에서 당당하게 대들다니. 사또는 산발이를 당장 관하로 끌고 가라고 명령했지요. 자네는 죄가 없어요. 죽향이 달려가려 했지만 사또가 매서운 눈빛으로 제지했지요. 여편네는 들어가 있거라. 이런 일에 끼어들 일이 아니다. 하지만 산발이는 그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안다고 그런 말을 하느냐? 혹시 내 놈과 무슨 관계라도 있는 것 아니냐? 사또의 의심스러운 눈빛에 죽향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산발이는 끌려가면서도 죽향을 돌아보며 눈짓을 보냈다. 걱정하지 말라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죽향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관아에 끌려간 산발이는 의자에 묶인 채 신문을 받았다. 하지만 그는 끝까지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지요. 형방이 동아줄을 당겨도 몽둥이를 들어도 그의 의지는 꺾이지 않았다. 어서 자백하지 못하겠느냐? 없는 죄를 어찌 자백하겠습니까? 산발이의 태도는 보통 머슴과는 달랐다. 형을 받으면서도 당당했고 말투에는 굽히지 않는 기계가 있었습니다. 형방도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지만 사또의 명령을 거역할 수는 없었습니다. 내 놈 분명히 금고 열쇠를 어떻게 구했을 것이다.
저는 금고가 어디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거짓말 마라. 며칠 전부터 별채 주변을 기웃거리는 것을 봤다. 실제로 산발이는 금고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 별채를 살펴본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도둑질을 위해서가 아니라 증거 수집을 위해서였습니다. 밤이 깊어지도록 고문이 계속되었지만 산발이는 끝까지 자백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사또의 행적에 대해 은근히 떠보는 질문들을 던지며 정보를 수집했지요. 사또께서는 한양에 자주 편지를 보내시는지요? 내 놈이 그런 것까지 알 필요가 있느냐? 형방이 몽둥이를 휘둘렀지만 산발이는 꿋꿋했지요. 그날 밤 죽향은 홀로 갈대밭에 나가 울었습니다. 자신 때문에 무고한 사람이 고생하고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갈대가 바람에 흔들리며 내는 소리가 마치 슬픈 곡조처럼 들렸습니다. 내가 산발이를 집에 들이지 않았다면. 죽향은 자책했지만 동시에 산발이가 무사히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랐다. 달빛 아래서 그녀는 오랫동안 기도했지요. 한편 관아의 차가운 감옥에서 산발이는 다음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사또의 반응으로 보아 곧 큰 움직임이 있을 것 같았다. 그는 은밀히 외부와 연락을 취할 방법을 모색했지요. 의로운 사람은 시련 속에서도 굽히지 않는다 하였거늘. 그로부터 사흘 후 깊은 밤 포구에서는 수상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달빛이 바다를 은빛으로 물들이는 가운데 작은 배 한 척이 조용히 접안했지요. 배에서 내린 사람들은 무거운 상자들을 육지로 옮기고 있었습니다. 사또는 별채에서 나와 포구로 향했지요. 그의 뒤를 따르는 형방과 왈패들의 발걸음이 자갈길에 바스락거렸습니다. 그들이 나르는 것은 다름 아닌 금괴였습니다. 아버지로부터 빼앗은 금맥에서 캐낸 금을 한양의 영모 세력에게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조심해서 나르거라. 하나라도 바다에 빠뜨리면 목이 달아날 줄 알아라. 사또의 목소리가 밤바다에 낮게 깔렸습니다. 파도가 방파제에 부딪히는 소리와 갈매기 울음소리가 어우러져 섬뜩한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을 지켜보는 시선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포구 언덕 위 솔숲 그늘에는 여러 명의 사람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관복을 입고 있었고 손에는 횃불을 들고 있었습니다. 선두에 서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산발이었습니다. 아니, 이제는 암행어사 이별이라고 불러야 했지요. 때가 왔지요. 이별의 신호에 따라 숨어있던 광군들이 일제히 움직였습니다. 횃불이 일시에 켜지면서 포구 전체가 대낮처럼 밝아졌다. 물비늘 위로 반사된 불빛이 바다를 붉게 물들였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사또 일당은 당황했지요. 무엇이냐? 누구냐? 사또가 깜짝 놀라 소리쳤다. 하지만 이미 광군들이 사방에서 달려들고 있었습니다. 형방과 왈패들은 칼을 뽑아들었지만 상대가 너무 많았다. 나는 임금님의 명을 받은 암행어사 이별이니라. 너희들은 모두 포위되었습니다. 이별이 품속에서 마패를 꺼내 들자 달빛이 그 위에서 번쩍 반사되었습니다. 사또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제야 산발이의 정체를 깨달은 것이었습니다. 암행어사라고? 그럴 리가. 내 놈은 머슴이 아니었단 말이냐? 사또 이인걸. 너는 금맥을 강탈하고 그 금으로 영모를 꾸민 죄인이다. 어사의 위험 있는 목소리가 포구에 울려 퍼졌다. 광군들은 재빨리 사또와 그 일당들을 포위했지요. 칼날이 달빛에 번뜩이며 차가운 빛을 발했지요. 좌상과 대군께서 계시거늘. 왈패 두목이 끝까지 저항하려 했지만 어사는 단호했지요. 그 좌상이 누구든 대군이 누구든 상관없다. 백성을 수탈하고 나라를 배반한 죄는 하늘이 용서하지 않는다. 전투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일방적이었습니다. 관군들의 훈련된 솜씨 앞에서 왈패들은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칼과 칼이 부딪히는 소리가 밤하늘에 울렸고 바다 위로 검은 연기가 피어올랐다. 항복하는 자는 살려주겠다. 어사의 외침에 왈패들이 하나둘 무기를 던지기 시작했지요. 형방도 결국 항복하고 말았다. 포구에는 항복한 자들의 신음소리만이 남았다. 사또는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절망과 분노가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머슴에게 속았다니. 내가 속인 것은 머슴이 아니라 백성들이었습니다. 어사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지요. 그리고 관군들에게 금괴를 모두 압수하라고 명령했지요. 이 금괴들은 모두 백성들의 것이다. 내가 강탈한 금맥에서 나온 것들이니까. 내 놈이 무슨 증거가 있다고. 죽향 마님이 보관하고 있던 문서가 모든 것을 증명한다. 내가 위조한 빈문서와 강제 매매 계약서 말이다. 사또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다. 자신이 그토록 조심스럽게 숨겨왔던 증거가 발견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한양으로 보낸 편지들도 모두 압수했지요. 영모의 증거가 명백하다. 어사의 말이 끝나자 관군들은 사또 일당을 모두 결박했지요. 금괴들도 모두 압수되었습니다. 밤바다는 다시 고요해졌지만 정의는 승리했지요. 악은 한때 기세를 떨쳐도 결국 정의 앞에 무릎 꿇는 법이라. 이튿날 새벽 사또댁에는 아침 종소리가 평화롭게 울려 퍼졌다. 죽향은 안방 창호지 사이로 스며드는 첫빛을 바라보며 지난밤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산발이가 관아에서 어떻게 되었는지, 사또가 왜 밤중에 나갔는지 궁금했지만 알 길이 없었습니다. 밤새 뒤척이며 잠들지 못한 그녀의 눈가에는 깊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때 대문 밖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지요. 여러 명의 발소리였습니다. 죽향은 가슴이 두근거리며 문 쪽으로 귀를 기울였습니다. 혹시 사또가 산발이를 데리고 온 것일까? 아니면 더 나쁜 소식을 가져온 것일까? 마님, 저입니다.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지요. 그것은 분명 산발이의 목소리였습니다. 죽향은 기쁨에 겨워 문을 열어젖혔다. 하지만 그 앞에 서 있는 사람은 어제까지의 산발이와는 완전히 달랐다. 깔끔한 관복을 입고 있었고 허리에는 관인의 인장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의 뒤에는 몇 명의 관군들이 서 있었습니다. 자네가 정말 산발이가 맞나요? 죽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앞의 광경이 현실인지 꿈인지 분간이 안 되었습니다. 제 이름은 이별입니다. 암행어사 이별. 어사의 말에 죽향은 한순간 어리둥절했지요. 하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따뜻했고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에는 진실한 애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의 모든 것이 마님을 속인 것은 죄송합니다. 하지만 마님께 드린 마음만은 진실이었습니다. 어사는 조심스럽게 죽향에게 다가갔다. 죽향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기쁨과 당황, 안도와 서운함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사또는 어떻게 되었나요? 모든 죄가 밝혀졌습니다. 금맥 강탈과 영모 혐의로 한양으로 압송될 것입니다. 어사는 죽향에게 자세한 상황을 설명했지요. 사또가 죽향의 아버지를 죽이고 금맥을 강탈한 일, 그 금으로 영모 세력에게 자금을 대던 일, 모든 것이 밝혀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문서가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 문서 덕분에 사또의 모든 죄상이 드러났고 빼앗긴 금맥도 되찾을 수 있게 되었어요. 정말 아버지의 원수를 갚은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제 아버님도 편히 쉬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죽향은 무너지듯 주저앉으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오랫동안 가슴에 맺혀 있던 한이 드디어 풀린 것이었습니다. 마님 덕분에 이 고을 백성들이 숨쉬게 되었소. 저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데요. 아닙니다. 마님이 용기를 내어 진실을 보여주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어사는 죽향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그의 손은 여전히 따뜻했고 그 온기가 죽향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었습니다. 정말 끝난 건가요? 네, 이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죽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랫동안 짓눌려왔던 억압에서 해방되었습니다는 실감이 나지 않았다. 어사는 조심스럽게 죽향을 일으켜 세웠다. 이제야 집이 집 같아지겠지요. 두 사람은 안방으로 들어갔다. 방 구석에는 죽향이 어린 시절부터 간직해온 방망이가 접혀서 놓여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과거의 유물이 되었습니다. 새벽 햇살이 창호지를 통해 부드럽게 스며들었습니다. 어사와 죽향은 서로 마주 앉아 앞으로의 일을 이야기했지요. 어사는 임무를 마친 후에도 이곳에 머무르며 죽향과 함께 하고 싶다고 했지요. 저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마님께서 원하신다면 저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한 번 결혼했던 몸이에요.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사랑에는 과거가 장벽이 될 수 없어요. 어사의 진심 어린 청혼의 죽향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지요. 그녀의 마음속에는 기쁨과 불안이 동시에 일고 있었습니다. 저와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하시겠습니까? 오랜 침묵 끝에 죽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평온한 미소가 피어났다. 네, 함께 하겠어요. 두 사람은 조용히 손을 포개고 서로의 온기를 느꼈다. 창밖에서는 새들이 지저귀며 새로운 하루를 알리고 있었습니다. 마당에는 어제까지 없던 평화로움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일을 하실 건가요? 관직은 그만두고 이곳에서 평범하게 살고 싶습니다. 마님과 함께 금맥을 다시 운영해서 고을 사람들을 도우며 살아가고 싶어요.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아버지도 그것을 원하셨을 거예요. 두 사람은 창밖을 바라보며 미래에 대한 꿈을 그려보았다. 햇살이 점점 더 밝아지고 있었고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죽향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지요. 어사는 그녀의 이마에 부드럽게 입맞춤을 했지요. 제가 더 고맙습니다. 마님 덕분에 의로운 일을 할 수 있었어요. 방 안에는 따뜻한 정적이 흘렀다. 오랫동안 차가웠던 죽향의 마음에 다시 온기가 돌기 시작했지요. 진실한 사랑은 시련을 겪고 난 후에 더욱 깊어지는 법이라. 그로부터 한 달 후, 사또댁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되었습니다. 어사 이별은 관직을 그만두고 죽향과 혼인하여 이곳에 정착했지요. 빼앗겼던 금맥은 다시 죽향의 소유가 되었고 그 수익으로 고을의 가난한 백성들을 도왔지요. 새로운 부부가 된 두 사람은 금맥 운영을 공정하게 했지요. 백성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수익의 일부는 고을의 서당과 의료시설을 위해 사용했지요. 이별의 행정 경험과 죽향의 인덕이 합쳐져 고을은 점점 더 살기 좋은 곳이 되어갔다. 마당에는 새로운 채소들이 자라고 있었고 마루에는 죽향이 정성스럽게 말린 배보자기가 널려 있었습니다. 우물가에서는 두 사람이 함께 웃으며 일하는 모습이 자주 목격되었습니다. 예전에 냉랭했던 분위기는 완전히 사라지고 집 전체에 활기가 넘쳤다. 이별은 더 이상 거짓 신분을 유지할 필요가 없었지만 여전히 검소하게 살았다. 화려한 관복 대신 평상복을 즐겨 입었고 백성들과 격이 없이 어울렸습니다.
죽향 역시 사또 부인이라는 허례허식을 버리고 평범한 아내로서 행복을 찾았다. 어느 저녁 느티나무 그늘 아래에서 두 사람은 차를 마시며 하루를 정리했지요. 석양이 서산으로 넘어가고 어디선가 저녁 종소리가 들려왔지요. 갈대밭에서는 바람이 불어와 갈대들을 흔들어댔다. 행복한가요? 이별이 물었습니다. 죽향은 그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지요. 네, 정말 행복해요. 이렇게 평범한 일상이 이토록 소중한 줄 몰랐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벼슬살이할 때보다 지금이 훨씬 보람 있어요. 마당 한 구석에서는 갈대가 바람에 살랑거렸고 그 소리는 더 이상 외로움이 아닌 평화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달빛이 두 사람을 은은하게 비추는 가운데 진실과 사랑이 승리한 이야기는 그렇게 아름답게 마무리되었습니다. 며칠 후 고을에서는 새로운 사또가 부임했지요. 하지만 이별과 죽향은 관청 일에는 관여하지 않고 오직 백성들의 복리에만 신경 썼다. 그들이 운영하는 금맥에서 나오는 수익은 모두 투명하게 공개되었고 고을 발전을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가 만들어주셨던 방망이는 이제 방 깊숙한 곳에 고이 간직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슬픈 과거의 상징이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는 소중한 유물이 되었습니다. 겨울이 되자 두 사람은 더욱 가까워졌다. 추운 밤에는 화롯가에 앉아 서로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미래에 대한 계획도 세웠다. 이별은 죽향에게 한양의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죽향은 아버지와의 추억을 나누었습니다. 봄이 오자 마당에는 새싹들이 돋아났다. 죽향이 직접 심은 꽃들이 하나둘 피어나기 시작했고 집 전체가 생기로 넘쳤다. 이별은 죽향이 꽃에 물을 주는 모습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도 아이를 가지면 좋겠어요. 어느 날 죽향이 조심스럽게 말했지요. 이별은 그녀를 품에 안으며 대답했지요. 언젠가는 그런 날이 올 거예요.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기다려요. 그들의 사랑은 성급하지 않았다. 오랜 시련을 겪은 만큼 서로를 더욱 소중히 여겼고 작은 일상에서도 감사함을 느꼈다. 고을 사람들은 두 사람을 존경했지요. 권력을 버리고 백성들을 위해 살아가는 모습이 진정한 지도자의 모습이라고 생각했지요. 아이들은 이별을 좋은 어른이라고 불렀고 부녀자들은 죽향을 어진 부인이라고 불렀다. 해가 지고 달이 뜨는 평범한 하루하루가 쌓여가며 두 사람의 사랑도 점점 더 깊어져 갔다. 그들에게는 더 이상 숨길 것도 두려워할 것도 없었습니다. 오직 서로에 대한 사랑과 백성들에 대한 책임감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선량한 마음은 하늘이 돕고 진실한 사랑은 영원히 이어진다 하였으니 야담 도깨비를 찾아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도 재밌는 이야기로 여러분을 즐겁게 해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옛날 어느 고을 산자락 아래 기름진 땅이 펼쳐진 마을에 연월 부인이라 불리는 과부가 살고 있었나니 남편을 일찍 여인 지 벌써 3년 그녀는 논밭 20마지기와 기와집 한 채를 거느린 부유한 여인이었느니라. 연월 부인의 본명은 김연월이었다. 18배 동네 부잣집 아들과 혼인을 올려 행복한 나날을 보내다가 남편이 갑작스런 병으로 세상을 떠나며 과부가 된 지 이제 3년째였다. 27의 아직 젊은 나이였지만 정숙한 과부로 살아가며 시댁의 제사와 집안 살림을 도맡아 하고 있었다. 그녀의 집은 마을에서도 손꼽히는 부잣집이었다. 행랑채에는 머슴 넷이 살고 있었으니 그들의 이름은 덕배, 철수, 갑돌, 그리고 팔복이었다. 또한 안채에는 점순과 귀분이라는 두 여종이 살며
연월 부인의 뒷바라지를 하고 있었다. 이 중에서도 팔복이라 불리는 머슴은 참으로 특이한 놈이었다. 키는 장대같이 크고 어깨는 소만큼 넓었으나 일솜씨는 갓난아이만도 못했으니 말이다. 나이는 25으로 고향을 떠나 이곳에 온 지 1년이 되었다. 팔복의 본명은 박팔복이었다. 멀리 강원도 깊은 산골에서 태어나 어려서부터 힘은 세었지만 농사일에는 영 소질이 없었다. 부모가 일찍 돌아가신 후 혼자 살다가 먹고 살 길이 막막해져 타향으로 떠돌던 중 이 마을에 정착하게 된 것이다. 아이고, 저 팔복이란 놈이 또 무슨 짓을 벌였나? 연월 부인이 대청마루에서 부채질을 하며 한숨을 내쉬었다. 6월의 뜨거운 햇살이 마당을 내리쬐는 가운데 팔복은 집단을 나르다가 그만 넘어져서 온 마당에 짚을 흩어놓고 있었다. 어머나, 또 저러고 있네. 옆에서 부채질을 해주던 점순이 혀를 끌끌 찼다. 점순은 22의 예쁜 여종으로 연월 부인을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며 시중을 들고 있었다. 저 사람은 정말 답답해요. 힘은 그렇게 센데 왜 일은 그렇게 못할까요? 그러게 말이야. 차라리 돌덩이가 나을 뻔했다. 연월 부인은 부채를 접으며 일어났다. 하얀 저고리에 옥색 치마를 입은 그녀의 모습은 30이 되지 않은 젊은 과부치고는 너무나 단아하고 아름다웠다. 마당에서는 다른 머슴들도 팔복을 보며 웃고 있었다. 그 중에서도 덕배가 가장 큰 소리로 웃었다. 야, 팔복아. 집단 나르는 것도 제대로 못하면서 어떻게 머슴 노릇을 하겠다는 거야? 덕배는 32살로 이 집에서 가장 오래 일한 머슴이었다. 키는 보통이었지만 어깨가 넓고 근육이 잘 발달된 사내였다. 무엇보다 농사일에는 일가견이 있어서 다른 머슴들의 우두머리 노릇을 하고 있었다. 형님, 팔복이는 원래 저래요. 그냥 내버려 두세요. 철수가 말했다. 철수는 28으로 성격이 온순하고 말이 적었다. 그러게, 덕배 형. 팔복이한테 너무 그러지 마요. 갑돌도 거들었다. 갑돌은 26으로 어린 시절부터 이 집에서 자란 머슴이었다. 하지만 덕배는 여전히 못마땅한 표정이었다. 아니, 우리는 죽어라고 일하는데 저놈은 매일 실수투성이야. 그런데도 마님은 왜 저놈만 봐주시는 거지? 실제로 연월 부인은 다른 머슴들보다 팔복을 더 자주 불러다가 이런저런 일을 시켰다. 그때마다 덕배는 속이 뒤틀렸다. 팔복아, 이리 와라. 연월 부인의 호령에 팔복은 짚을 털며 어기적어기적 걸어왔다. 몸집은 산만큼 크지만 걸음걸이는 영락없는 철부지였다. 예, 마님. 부르셨습니까? 팔복의 목소리는 굵직했지만 어딘지 순박한 구석이 있었다. 햇볕에 그을린 얼굴에는 항상 미안한 표정이 떠 있었다. 부르긴 무엇을 불러. 내가 하는 짓을 좀 보거라. 집 나르는 것도 제대로 못하면서 내 집에서 밥만 축내고 있으니. 연월 부인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다. 하지만 그 분노 속에는 미묘한 다른 감정도 숨어 있었다. 팔복의 우직한 모습이 어쩐지 자꾸만 눈에 밟혔던 것이다. 마님, 저도 열심히 하는데 자꾸 실수가. 팔복은 머리를 극적이며 멋쩍게 웃었다. 그 모습을 보며 연월 부인은 가슴 한구석이 이상하게 뜨거워짐을 느꼈다. 실수? 실수가 아니라 아예 일을 할 줄을 모르는 거지. 차라리 내 힘이나 제대로 써보거라. 저 도락을 들어 올려 보아라. 연월 부인이 마당 한구석에 있는 커다란 도락을 가리켰다. 보통 사람 넷이서도 겨우 들만한 크기였다. 김치를 담그거나 장을 담글 때 쓰는 것으로 집안에서도 가장 무거운 물건 중 하나였다. 다른 머슴들이 흥미롭게 바라보는 가운데
팔복은 도락 앞에 서서 허리를 굽혔다. 마님, 정말 들어올리라는 말씀이십니까? 그래, 내 힘자랑이나 해보거라. 팔복은 숨을 크게 들이마시더니 도락을 감싸 안았다. 그러더니 소리를 내며 도락을 번쩍 들어 올렸다. 어머! 점순이 깜짝 놀라 소리쳤다. 다른 머슴들도 눈을 동그랗게 떴다. 오호! 이놈의 힘은 정말 장사로구나. 연월 부인도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팔복의 넓은 어깨와 탄탄한 팔뚝이 새삼 눈에 들어왔다. 도락을 들어 올린 채로 서 있는 팔복의 모습은 마치 신화 속 역사와 같았다. 마님, 저는 말입니다. 팔복이 도락을 조심스럽게 내려놓으며 말했다. 밭일은 서툴지 몰라도 밤일은 자신 있습니다. 순간 연월 부인의 얼굴이 홍당무처럼 붉어졌다. 부채질하던 손이 멈췄고 가슴이 두근거렸다. 점순도 놀란 눈으로 팔복을 바라보았다. 이 망할 놈이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연월 부인이 벌떡 일어났다. 하지만 속으로는 알 수 없는 감정이 일고 있었다. 아, 밤에 도둑이 들면 잡는 일 말입니다. 제가 힘이 세니까 집을 지키는 일에는 자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팔복은 순진한 표정으로 설명했다. 하지만 그 말을 들은 연월 부인의 마음은 이미 다른 곳으로 달려가고 있었다. 채통을 지켜온 과부의 마음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다. 마당에서 지켜보던 덕배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팔복이 마님의 관심을 끄는 것이 못마땅했다. 저리 가라. 어서. 연월 부인은 부채로 팔복을 쫓아냈다. 팔복은 영문을 모르겠다는 듯 머리를 긁으며 마당으로 나갔다. 마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너무 빨개요. 점순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괜찮다. 날이 더워서 그런가 보다. 연월 부인은 부채질을 재빨리 하며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다. 하지만 팔복의 말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날 저녁 식사 시간, 연월 부인은 식욕이 없었다. 팔복의 밤일은 자신 있다는 말이 계속 생각났다. 비록 다른 뜻으로 한 말이라지만 왜 자꾸 다른 의미로 들릴까? 마님, 드시지 않으시면 몸이 상해요. 점순이 걱정스럽게 말했다. 그래, 먹어야지. 연월 부인은 억지로 밥을 떠넘겼다. 하지만 입맛이 돌지 않았다. 한편 행랑채에서는 머슴들이 저녁을 먹고 있었다. 팔보가 오늘 대단했다. 그 무거운 도락을 혼자 들어올리다니. 갑돌이 감탄했다. 별거 아니에요. 힘만 센 게 뭐 자랑입니까? 팔복은 겸손하게 말했다. 그래도 대단해. 우리 넷이서도 힘들 텐데. 철수도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덕배만은 시큰둥했다. 힘만 세면 뭐해? 일은 못하는데. 형님,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팔복이도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요. 갑돌이 팔복을 두둔했다. 열심히 하긴 매일 사고만 치면서. 덕배는 여전히 못마땅한 표정이었다. 사실 그는 팔복이 마님의 관심을 받는 것이 질투가 났다. 자신은 3년이나 이 집에서 일했는데 1년밖에 안 된 팔복이 더 주목받는 것 같았다. 그날 밤 각자 방에 들어간 후에도 연월 부인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밤이 깊어가는데도 연월 부인은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했다. 팔복의 말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다. 밤일은 자신 있다는 그 말이. 아니야. 나는 정숙한 과부라고. 연월 부인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중얼거렸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속삭였다. 3년이나 혼자 살았는데 이제 30도 안 된 나이에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하나?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행복했다. 비록 혼인한 지 3년 만에 남편을 잃었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 부부의 정을 맛보았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따뜻함도 사랑도 모두 기억 속에서만 존재했다. 연월 부인은 베개를 끌어안으며 한숨을 쉬었다. 27의 아직 젊은 나이였다. 앞으로 몇십 년을 더 이렇게 혼자 살아야 한다는 생각에 가슴이 답답해졌다. 그때 마당 쪽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점순의 웃음소리와 함께 팔복의 굵직한 목소리가 섞여 나왔다. 점순아, 오늘도 고생했구나. 오빠, 오늘 마님이 왜 그렇게 화를 내셨을까요? 글쎄, 내가 또 실수를 해서 그런가 보다. 연월 부인은 귀를 쫑긋 세웠다. 팔복과 점순이 대화하는 소리였다. 점순은 팔복을 오빠라고 부르며 따랐다. 나이 차이도 얼마 나지 않고 같은 처지라 그런가 보다 생각했었는데 오빠는 참 착해요. 다른 머슴들은 저를 무시하는데 오빠만은 늘 잘해주시니까요. 뭔 소리야. 너는 여린 계집애니까 챙겨주는 게 당연하지. 그래도 고마워요. 마님도 좋으시지만 가끔 무서울 때가 있거든요. 마님은 좋은 분이야. 나 같은 못난 머슴도 받아주셨잖아. 오빠는 못나지 않아요. 힘도 세고 마음도 착하고. 점순의 목소리가 점점 부드러워졌다. 연월 부인은 가슴이 이상하게 두근거렸다. 점순아, 밤이 늦었다. 들어가서 자자. 조금 더 이야기해요. 낮에는 마님 시중 들느라 바빠서 오빠와 이야기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도 들키면 안 되지. 마님은 잠드셨을 거예요. 늘 일찍 주무시거든요. 연월 부인은 창문 틈으로 살짝 내다보았다. 달빛 아래 팔복과 점순이 행랑채 앞에서 나란히 앉아 있었다. 점순이 팔복의 팔에 기대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저 계집애가 팔복이와 연월 부인의 가슴 속에서 알 수 없는 감정이 치밀어 올랐다. 질투심인지 호기심인지 분간할 수 없었다. 오빠, 고향이 그리워요? 가끔 그래. 하지만 이제 여기가 내 고향 같아. 저도요. 어려서 팔려와서 이 집이 고향이나 다름없어요. 점순아, 너는 나중에 좋은데 시집 가야 해. 시집은 왜요? 저는 여기서 오빠와 함께 있으면 돼요. 점순의 말에 팔복이 웃었다. 그런 소리 하지 마. 너는 예쁘니까 좋은 곳에 가서 행복하게 살아야 해. 오빠와 함께 있는 게 가장 행복해요. 두 사람의 대화가 점점 작아지더니 이윽고 점순의 방에서 이상한 소리들이 들려오기 시작했다. 오빠. 조용히 해, 들린다. 연월 부인의 가슴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질투심과 외로움, 그리고 알 수 없는 욕망이 뒤섞여 마음을 어지럽혔다. 점순이 저 계집애가 팔복이와 그런 사이였구나. 연월 부인은 이불 속에서 몸부림쳤다. 3년 동안 잊고 살았던 감정들이 되살아났다. 남편과 함께했던 밤들이 떠올랐다. 방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점점 더 선명해졌다. 연월 부인은 베개로 귀를 막았지만 소리는 계속 들려왔다. 그 소리를 들으며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가슴이 뜨거워짐을 느꼈다. 나는 왜 이러지? 이건 정숙한 과부가 할 일이 아니야. 하지만 마음은 이미 통제를 벗어나고 있었다. 팔복의 넓은 어깨와 굵은 목소리가 자꾸만 떠올랐다. 그리고 밤일은 자신 있다던 그 말이 새벽이 되어서야 조용해진 마당을 바라보며 연월 부인은 결심했다. 점순이 저 계집을 어떻게든 내보내야겠어. 하지만 동시에 자신의 마음이 두려웠다. 정숙한 과부로 살아온 자신이 어쩌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걸까? 다음 날 아침 연월 부인은 거울을 보며 자신의 얼굴을 살펴보았다. 아직 젊고 아름다운 얼굴이었다. 남편을 잃은 후 화장도 제대로 하지 않고 소박하게 지냈지만 타고난 미모는 감출 수 없었다. 마님, 오늘은 뭔가 다르게 보이세요. 점순이 머리를 빗겨주며 말했다. 뭐가 다르다는 거냐? 좀 더 아름다워 보이세요.
연월 부인은 가슴이 두근거렸다. 혹시 점순이 자신의 마음을 눈치챈 걸까? 무슨 소리냐? 늘 그런데. 아니에요. 정말 오늘은 뭔가 달라요. 마치 사랑에 빠진 여인 같아요. 점순의 말에 연월 부인은 깜짝 놀랐다. 사랑이라니. 무슨 소리 하는 거냐? 농담이에요, 마님. 마님은 정숙한 과부시잖아요. 하지만 점순의 눈에는 미묘한 빛이 있었다. 어제 밤부터 마님의 기색이 이상했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던 것이다. 그날 하루 종일 연월 부인은 팔복의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았다. 일은 서툴렀지만 힘든 일은 누구보다 잘했다. 무거운 짐을 나르거나 큰 돌을 옮기는 일은 팔복의 몫이었다. 특히 우물에서 물을 길어 올릴 때의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굵은 팔뚝에 힘줄이 도드라지고 땀이 흘러내리는 모습이 연월 부인은 자신의 시선을 거두었다. 내가 정말 어쩌자는 거지? 저녁 무렵 연월 부인은 점순에게 말했다. 점순아, 내일부터 팔복의 빨래를 내가 해주어라. 팔복 오빠 빨래요? 그동안은 본인이 했는데 머슴이 빨래까지 하면 언제 일을 하겠느냐. 내가 도와주어라. 점수는 기뻐했다. 팔복과 더 가까워질 기회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연월 부인의 속마음은 달랐다. 점순이 팔복의 빨래를 하게 되면 둘이 더 자주 접촉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점순을 내보낼 핑계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점순이가 팔복과 너무 가까워지면 풍기를 문란하게 한다는 이유로 내보낼 수 있어. 연월 부인은 자신의 계획에 만족했다. 하지만 동시에 자신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죄책감도 느꼈다. 그날 밤에도 점순과 팔복의 소리가 들려왔다. 연월 부인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잠들려 했지만 잠은 오지 않았다. 대신 자신도 모르는 상상들이 머릿속을 스쳐갔다. 만약 자신이 점순의 자리에 있다면 팔복의 굵은 손이 자신을 어루만진다면 안 돼, 안 돼. 나는 정숙한 과부야.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속삭였다. 언제까지 이렇게 혼자 살 거야? 아직 젊은데 이튿날부터 연월 부인의 기묘한 작전이 시작되었다. 점순을 다른 일로 보내고 팔복과 단둘이 있을 기회를 만들려 했으나 매번 계획은 실패로 돌아갔다. 점순아, 시장에 가서 명태 한 마리 사오너라. 아침 일찍 연월 부인이 점순을 불렀다. 예, 마님. 그런데 팔복 오빠도 같이 가면 안 될까요? 혼자 가기 무서워요. 점순의 말에 연월 부인은 속이 터질 것 같았다. 계획을 눈치채기라도 한 듯한 반응이었다. 아니다. 팔복은 여기서 감자를 정리해야 한다. 감자요? 그래. 어제 캔 감자를 말려야 하지 않겠느냐? 연월 부인은 억지 이유를 댔다. 알겠어요. 그럼 혼자 다녀올게요. 점순이 나간 사이 연월 부인은 방금 캔 감자를 바구니에 담아 팔복의 방으로 가져갔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이런 식으로 팔복과 둘만 있게 되는 것이 처음이었기 때문이다. 팔복아, 이 감자를 내 방에 널어두어라. 볕이 잘 들어서 말이다. 예, 마님. 그런데 제 방에 널어도 됩니까? 팔복은 당황스러운 표정이었다. 머슴의 방에 감자를 널어두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었다. 볕이 잘 드는 곳이 거기뿐이야. 어서 해라. 예, 마님. 팔복은 순순히 감자를 받아들고 방에 널기 시작했다. 연월 부인은 기회다 싶어 방문을 살짝 열고 들어갔다. 감자가 제대로 널어지나 보자. 연월 부인이 팔복 가까이 다가갔다. 팔복의 넓은 어깨와 탄탄한 팔뚝이 눈에 들어왔다. 마음이 두근거렸다. 은은한 남자의 채취가 코끝을 스쳤다. 마님, 이렇게 널면 됩니까? 팔복이 고개를 돌리는 순간
두 사람의 얼굴이 가까워졌다. 연월 부인의 숨이 거칠어졌다. 팔복의 거친 숨소리가 들렸다. 마님. 팔복도 뭔가 이상한 분위기를 느꼈다. 마님의 얼굴이 평소보다 가까이 있었고 눈빛이 달랐다. 감자가 잘 널어졌구나. 연월 부인의 목소리가 떨렸다. 팔복의 눈과 마주치자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마님께서 오셨네요. 그때 점순의 목소리가 마당에서 들려왔다. 연월 부인은 깜짝 놀라 방에서 뛰쳐나갔다. 벌써 돌아왔구나. 명태가 떨어져서 조기로 샀어요. 팔복 오빠는 어디 계세요? 점순이 팔복의 방을 기웃거리는 모습에 연월 부인은 이를 갈았다. 감자 정리하고 있다. 방해하지 마라. 아, 네. 그런데 마님, 얼굴이 빨간데 괜찮으세요? 점순의 말에 연월 부인은 더욱 당황했다. 더워서 그렇다. 어서 부엌에 가서 조기를 정리해라. 점순이 부엌으로 가자 연월 부인은 한숨을 쉬었다. 첫 번째 시도는 실패였다. 며칠 후 연월 부인은 다른 방법을 시도했다. 저녁 무렵 그녀는 술상을 차려놓고 팔복을 불렀다. 팔복아, 오늘 하루 수고했다. 술 한잔 하자. 마님이 저 같은 머슴과 술을 드신다고요? 팔복은 놀란 표정이었다. 머슴과 주인이 함께 술을 마시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었다. 뭘 그렇게 따지냐? 이리 앉아라. 연월 부인은 평소보다 단정히 차려입고 있었다. 옅은 화장까지 한 모습이 평소와 달랐다. 팔복이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자 연월 부인은 술잔에 술을 따라 건넸다. 촛불이 흔들리는 가운데 두 사람의 그림자가 벽에 어른거렸다. 마님, 제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요즘 자꾸 저를. 잘못? 무슨 잘못 말이냐? 연월 부인이 팔복의 손에 술잔을 쥐어주며 살짝 손을 만졌다. 팔복의 굵은 손이 따뜻했다. 마님께서 요즘 저를 자주 부르시고 다른 대우를 해주시는 것 같아서. 다른 대우? 예, 다른 머슴들과는 다르게 더 잘해주시는 것 같아서요. 팔복의 말에 연월 부인은 가슴이 뛰었다. 역시 눈치채고 있었구나. 그런가? 나는 모르겠는데. 마님, 저는. 팔복이 무슨 말을 하려는 순간이었다. 마님, 오빠. 또다시 점순의 목소리였다. 점순이 불이 나게 달려와서 팔복의 팔을 잡아 끌었다. 오빠, 급한 일이 생겼어요. 소가 아픈 것 같아요. 소가? 팔복은 술잔을 놓고 일어났다. 어떻게 됐는데? 갑자기 주저앉으면서 일어나지를 않아요. 그럼 어서 가봐야지. 마님, 먼저 가보겠습니다. 연월 부인은 혼자 남겨진 술상을 바라보며 분노했다. 저 계집애가 일부러 방해하는 거야. 실제로 점수는 마님과 팔복이 함께 있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었다. 소가 아픈 것도 거짓말이었다. 다만 두 사람을 떼어놓고 싶었을 뿐이다. 세 번째 시도는 일주일 후였다. 연월 부인은 점순을 멀리 심부름 보내고 팔복에게 마루 청소를 시켰다. 팔복아, 대청 마루를 깨끗이 닦아라. 내일 손님이 오신다. 예, 마님. 팔복이 마루를 닦는 동안 연월 부인은 옆에서 바느질을 하는 척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팔복의 움직임을 지켜보고 있었다. 팔복이 마루를 닦느라 무릎을 꿇고 있을 때 연월 부인이 다가갔다. 이런, 여기 얼룩이 있네. 연월 부인이 팔복 옆에 무릎을 꿇었다. 두 사람의 어깨가 스쳤다. 마님, 제가 하겠습니다. 괜찮다. 함께 하자. 두 사람이 나란히 마루를 닦는 모습은 마치 부부가 함께 집안일을 하는 것 같았다. 연월 부인은 가슴이 뛰었다. 마님, 손이 다칠까봐 걱정됩니다. 팔복이 연월 부인의 고운 손을 바라보며 말했다. 걱정 마.
나도 예전에는 이런 일을 많이 했거든. 그래도 이런 거친 일은 제가. 팔복이 연월 부인의 손에서 걸레를 빼앗으려 했다. 그 순간 두 사람의 손이 겹쳤다. 팔복아. 연월 부인이 팔복의 눈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마님. 팔복도 뭔가 이상한 감정을 느꼈다. 마님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다. 마님, 큰일 났어요. 또다시 점순의 목소리였다. 이번에는 부엌에서 불이 났다며 허둥지둥 뛰어왔다. 물론 거짓말이었다. 점수는 멀리 심부름을 간척하고 숨어서 두 사람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다. 불이 났다고? 연월 부인과 팔복이 부엌으로 뛰어갔지만 아무 일도 없었다. 이상하네요. 분명 연기가 났는데. 점순이 꾸민 티가 역력했지만 증거는 없었다. 연월 부인은 그날 밤 이불 속에서 분노했다. 저 계집애가 일부러 방해하고 있어. 분명해. 그날 밤 연월 부인은 계략을 꾸몄다. 점순을 아예 집에서 내보낼 방법을 생각한 것이다. 점순이를 시집 보내버려야겠어. 그래야 팔복과 마음 놓고. 연월 부인은 자신의 생각에 깜짝 놀랐다. 언제부터 이렇게 팔복에게 마음이 기운 것일까? 하지만 이제는 돌이킬 수 없었다. 3년 동안 억눌렀던 감정이 폭발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연월 부인은 점순을 불러들였다. 점순아, 너 나이가 몇이냐? 22입니다, 마님. 혼인은 언제 할 생각이냐? 점순은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했다. 저는 아직 무슨 아직이냐? 꽃다운 나이에 시집도 안 가고 여기서 뭐하냐? 연월 부인의 목소리에는 평소에 없던 날카로움이 있었다. 마님, 혹시 저를 내보내려고 하시는 건가요? 점순이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다. 내보내긴 무슨, 내 앞길을 생각해서 하는 말이다. 마침 옆마을 김부자 집에서 며느리를 구한다더라. 조건도 좋고 말이다. 김부자 집이요? 그래, 논밭이 30마직이나 되고 아들도 장사꾼이라 돈 잘 번다더라. 연월 부인은 며칠 전부터 알아본 정보를 늘어놓았다. 마님, 저는 여기서 계속 살고 싶어요. 팔복 오빠도 있고. 점순의 말에 연월 부인의 눈이 번뜩였다. 팔복? 팔복이가 뭐가 좋다고. 그깟 머슴 하나 때문에 내 인생을 망칠 셈이냐? 그게 아니라 저는 팔복 오빠를 사랑한다고? 연월 부인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다. 팔복이는 머슴이고 너는 종이야. 어디 감히 사랑이라는 말을 써? 점수는 울먹이기 시작했다. 마님, 저희는 정말로. 됐다. 내일 김부자 집에 가서 인사를 드려라. 혼담을 정하자. 마님, 제발. 내 말이 끝이다. 연월 부인의 단호한 목소리에 점수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다. 그저 눈물만 흘릴 뿐이었다. 그날 밤 연월 부인은 점순과 팔복이 마당에서 대화하는 소리를 엿들었다. 오빠, 마님이 저를 시집 보내려고 해요. 시집을? 왜 갑자기? 모르겠어요. 요즘 마님이 자꾸 이상해요. 오빠만 보면 얼굴이 빨개지고. 그런가? 나는 모르겠는데. 팔복은 여전히 순진했다. 연월 부인의 마음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다. 오빠, 저 정말 가기 싫어요. 여기서 오빠와 함께 있고 싶어요. 점순아, 오빠는 어떻게 생각해요? 저를 보내고 싶어요? 팔복은 한참 생각했다. 점순아, 사실은 뭐예요? 나도 너를 보내고 싶지 않아. 하지만 마님이 내 앞길을 생각해서 하시는 말씀이니. 오빠도 저를 사랑하시잖아요. 점순이 팔복의 품에 안겼다. 점순아, 우리는 신분이 달라. 나는 머슴이고 너는. 그런 게 중요해요? 사랑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두 사람이 껴안는 소리가 들렸다.
연월 부인은 분노와 질투로 온몸이 떨렸다. 저 계집애를 당장 내보내야겠어. 다음 날 연월 부인은 결정적인 수를 두었다. 점수나 김 부자 집에서 조건을 더 좋게 해주겠다고 하더라. 무슨 조건이요? 땅 5마지기를 가져가라고 하더라. 혼수감으로 말이다. 5마지기요? 점순의 눈이 커졌다. 5마지기면 엄청난 재산이었다. 종의 신분으로는 꿈도 꿀 수 없는 액수였다. 그래, 그 정도는 줘야 제대로 대접받으며 살 수 있지 않겠느냐? 하지만 저는 내가 원래 자유민이었다고 해주겠다. 그러면 김부자 집에서도 함부로 대하지 못할 거야. 이는 점순에게 엄청난 제안이었다. 종에서 자유민으로 신분이 바뀌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점순은 고민에 빠졌다. 팔복과의 사랑도 소중했지만 평생의 안정도 무시할 수 없었다. 시간을 주세요. 생각해 볼게요. 시간? 좋은 기회를 놓치면 후회하게 될 거야. 그래도 팔복 오빠와 상의해보고 싶어요. 연월 부인은 속이 탔지만 기다려주기로 했다. 그날 밤 점순과 팔복의 대화가 이어졌다. 오빠 어떻게 생각해요? 5마지기, 엄청난 돈이야.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오빠와 헤어지는 게. 점순아, 사실 마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 팔복의 말에 점순은 깜짝 놀랐다. 오빠가 그런 말씀을 하시다니. 나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머슴이야. 하지만 김부자 집에 가면 너는 떳떳한 며느리가 될 수 있어. 저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하지만 나중에 후회하게 될지도 몰라. 팔복도 고민이 깊었다. 점순을 사랑했지만 자신과 함께 있으면 점순이 평생 종의 신분으로 살아야 했다. 이틀 후 점순은 결정을 내렸다. 마님, 김부자 집에 가겠어요. 정말? 연월 부인은 기뻤지만 표정을 감췄다. 네, 팔복 오빠도 그러라고 했어요. 현명한 판단이다. 하지만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뭐냐? 팔복 오빠를 잘 돌봐주세요. 오빠는 좋은 사람이에요. 점순의 말에 연월 부인은 가슴이 찔렸다. 점순이 떠나는 것을 기뻐하는 자신이 비열하게 느껴졌다. 알겠다. 팔복은 내가 잘 돌볼 테니 걱정 마라. 일주일 후 점순은 김부자 집으로 시집을 갔다. 팔복은 아쉬워했지만 점순의 앞길을 위해서라며 담담히 받아들였다. 잘 가라, 점순아. 행복하게 살아야 해. 오빠도 건강하세요.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겠죠? 그럼 언젠가는. 점순이 탄 가마가 사라진 후 마당에는 쓸쓸한 기운이 감돌았다. 드디어 연월 부인과 팔복이 단둘이 남게 되었다. 점순이 떠난 지 일주일이 지났다. 연월 부인은 매일매일 기회를 엿보았지만 정작 팔복과 단둘이 있게 되니 용기가 나지 않았다. 내가 뭘 하고 있는 거지? 과부가 머슴과 하지만 밤마다 혼자 누워있을 때면 외로움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남편이 죽은 지 3년, 아직 30도 안 된 나이에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게 두려웠다. 점순이 떠난 후 팔복도 많이 조용해졌다. 일할 때도 예전보다 말수가 줄었고 저녁에는 혼자 마당에 앉아 달을 바라보곤 했다. 연월 부인은 그런 팔복을 보며 마음이 아팠다. 자신 때문에 점순이 떠난 것인데 팔복이 상심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 죄책감이 들었다.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나? 하지만 이미 저지른 일이었다. 이제는 앞으로 나아가야 했다. 어느 날 저녁 연월 부인은 결심했다.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다. 팔복아, 이리 와라. 예, 마님. 팔복이 어기적거리며 왔다. 연월 부인은 평소보다 단정히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있었다. 머리도 곱게 빗고 옅은 화장까지 한 모습이었다. 앉아라. 예, 앉으라고 했다.
팔복은 당황하며 마루에 앉았다. 연월 부인은 팔복을 빤히 바라보았다. 팔복아, 너는 이 집에서 살고 싶으냐? 당연히 살고 싶습니다, 마님. 마님께서 잘 돌봐주셔서. 그럼 내 말을 잘 들어야 한다. 예, 마님. 연월 부인은 가슴이 두근거렸다. 이제 돌이킬 수 없다는 생각에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다. 팔복아, 너는 전에 뭐라고 했냐? 밤일은 자신 있다고. 팔복의 얼굴이 빨개졌다. 마님, 그건. 나는 외롭다. 연월 부인의 갑작스러운 고백에 팔복은 놀랐다. 마님? 3년 동안 혼자 살았다. 아직 젊은 나이에 평생 이렇게 살기가 두렵다. 연월 부인의 목소리가 떨렸다. 마님, 팔복아, 나를 도와줄 수 있겠느냐? 도와드린다는 게 너도 알고 있지 않느냐? 내가 왜 점순이를 내보냈는지. 팔복은 깜짝 놀랐다. 연월 부인이 점순을 내보낸 이유를 짐작하고 있었다. 마님 설마. 그래, 내가 너를 원하고 있다. 연월 부인의 직설적인 고백에 팔복은 말을 잃었다. 하지만 저는 머슴이고 마님은. 그런 건 상관없다. 오늘 밤 내가 정말 밤일에 자신 있는지 확인해 보겠다. 마님, 만약 못하면 당장 이 집에서 나가라. 연월 부인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있었다. 팔복은 깜짝 놀랐다. 하지만 마님의 표정이 진지해 보였다. 그리고 자신도 연월 부인에게 특별한 감정을 품고 있었다는 것을 인정해야 했다. 마님, 정말 그러시는 겁니까? 그래. 오늘 못하면 당장 나가. 그날 밤 팔복은 마님의 방으로 조심스럽게 걸어갔다. 문을 살짝 열자 연월 부인이 촛불 아래 앉아 있었다. 들어와라. 팔복은 떨리는 마음으로 방 안으로 들어갔다. 연월 부인의 얼굴이 촛불에 비쳐 아름다웠다. 마님, 조용히 해. 그리고 내가 한 말 기억하지? 팔복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천천히 마님 곁으로 다가갔다. 마님, 정말 괜찮으십니까? 괜찮다. 아니, 괜찮지 않다.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연월 부인이 팔복의 손을 잡았다. 굵고 거친 손이었지만 따뜻했다. 마님, 이제 그만 마님이라고 부르지 마라. 오늘 밤만은 그냥 연월이라고 불러. 연월님. 팔복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랫동안 서로를 확인했다. 팔복의 거친 손이 연월 부인의 부드러운 피부를 어루만졌고 연월 부인은 오래 잊고 살았던 여인의 기쁨을 되찾았다. 정말 자신 있다고 했더니 연월 부인이 팔복의 가슴에 기대며 중얼거렸다. 마님, 저를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팔복의 목소리가 남자답게 깊어져 있었다. 이제 마님이라고 하지 마라. 연월이라고 해. 연월 누님. 누님도 아니야. 그냥 연월이. 연월. 처음 불러보는 이름이었지만 팔복의 입에서 나온 그 이름은 꿀처럼 달콤했다. 팔복아, 후회하지 않겠지? 후회라니요. 이런 행복이 세상에 있는 줄 몰랐습니다. 나도 그래. 이제야 진짜 살아있다는 기분이야. 그날 이후 두 사람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다. 연월 부인은 팔복을 더 이상 머슴으로 보지 않았고 팔복도 자신감을 찾아 더욱 남자다워졌다. 하지만 이런 변화를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 다른 머슴들, 특히 덕배가 눈치채기 시작했다. 하지만 세상에 숨길 수 있는 일이 어디 있으랴. 연월 부인과 팔복의 변화를 눈치챈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다른 머슴인 덕배였다. 덕배는 팔복보다 먼저 이 집에 온 머슴이었다. 덩치도 크고 일솜씨도 좋았지만 마님의 총애는 엉성한 팔복이 받고 있었다. 그것도 요즘 들어 더욱 심해졌다.
이상하다, 이상해. 덕배는 마당에서 중얼거렸다. 동료 머슴 철수와 갑돌이도 고개를 끄덕였다. 형님 말이 맞습니다. 요즘 팔복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철수가 말했다. 그러게 말이야. 전에는 마님이 팔복만 보면 화를 내셨는데 요즘은 오히려 더 챙겨주시잖아. 갑돌도 거들었다. 그리고 팔복이 걸음걸이부터 달라졌어. 전에는 바보처럼 어기적거렸는데 이제는 당당하게 걸어. 맞아요. 그리고 옷차림도 깔끔해졌고 무엇보다 마님이 팔복만 보면 얼굴이 빨개져요. 덕배의 눈이 번뜩였다. 혹시 설마 그런 일이? 무슨 일 말입니까, 형님? 아냐, 아직은 확실하지 않아. 하지만 만약 내 생각이 맞다면 덕배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자신은 3년이나 이 집에서 충성스럽게 일했는데 1년밖에 안 된 팔복이 마님과 오늘 밤부터 팔복이를 감시하자. 감시요? 그래, 제대로 된 증거를 잡아야 해. 그날 밤부터 덕배 일당의 감시가 시작되었다. 처음 이틀은 별다른 이상이 없었다. 팔복은 평소와 다름없이 자신의 방에서 잠을 잤다. 하지만 사흘째 되는 날 밤, 덕배는 결정적인 장면을 목격했다. 팔복이 조심스럽게 마님의 방으로 들어가는 것을 본 것이다. 저 개자식이 정말 마님과 덕배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다. 자신은 3년이나 이 집에서 충성스럽게 일했는데 엉성한 팔복이 마님의 침실에 드나들다니. 형님, 어떻게 할까요? 철수가 물었다. 당장 저놈을 끌어내자. 안 됩니다. 마님께서 뭐라고 하실지. 갑돌이 말렸다. 그럼 언제까지 저 꼴을 보고 있을 거야? 덕배는 고민했다. 직접 나서기엔 위험했다. 마님이 정말 팔복과 그런 사이라면 자신들이 오히려 쫓겨날 수도 있었다. 좋아. 우선 더 확실한 증거를 잡자. 그리고 덕배의 눈에 아기가 번뜩였다. 팔복이 놈한테 직접 백지발을 내자. 이튿날 덕배는 마을 사람들에게 넌지시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다. 요즘 연월 부인 댁이 좀 이상하다더라. 뭐가 이상한데? 글쎄, 과부 댁에 젊은 머슴이 있으니. 설마 그런 일이? 확실한 건 아니지만 행동거지가 좀. 덕배는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지만 사람들의 상상력을 자극했다.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다. 연월 부인이 머슴과 무슨 일이 있다더라. 아니, 그 정숙하던 분이? 사람 일은 모르는 거지. 연월 부인도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진 것을 느꼈다. 장에 나가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만나는 사람들의 눈빛이 이상했다. 팔보가 요즘 사람들이 우리를 이상하게 본다. 저도 느꼈습니다. 다른 머슴들도 저를 다르게 대해요. 특히 덕배가 그런 것 같은데 덕배 형이 좀 이상해요. 자꾸 저를 노려보고 연월 부인은 불안했다. 하지만 이미 팔복과의 관계를 끊을 수는 없었다. 너무나 행복했기 때문이다. 조심하자. 당분간은. 알겠습니다. 하지만 덕배의 계획은 이미 진행 중이었다. 며칠 후 덕배는 기회를 잡았다. 연월 부인이 친정에 문안을 가게 된 것이다. 팔보가 마님이 없을 때 집을 잘 지키고 있어야 한다. 연월 부인이 가마에 오르며 말했다. 예, 마님. 걱정 마시고 다녀오세요. 팔복이 공손히 인사했다. 연월 부인은 아쉬운 듯 팔복을 바라보다가 떠났다. 오늘이 기회다. 덕배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날 저녁 덕배와 일당들이 팔복을 에워쌌다. 마당 한 구석으로 팔복을 끌고 갔다. 팔복아, 우리가 할 말이 있다. 무슨 말씀입니까, 덕배 형님? 팔복은 순진한 표정으로 물었다. 놀지 말고 솔직히 말해. 너 마님과 무슨 사이냐?
팔복의 얼굴이 굳어졌다. 무슨 소리십니까? 시침이 떼지 마. 우리가 다 봤다. 내가 밤마다 마님 방에 드나드는 것을. 철수가 소리쳤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팔복이 고개를 저었다. 없다고? 그럼 이건 뭐냐? 덕배가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연월 부인의 놀이개였다. 이걸 내 방에서 주었는데? 사실 덕배가 마님의 방에서 훔쳐온 것이었지만 팔복은 당황했다. 그건 이제 인정하냐? 내가 마님을 깨어서 불의한 짓을 한 거지? 그런 게 아닙니다. 팔복이 펄쩍 뛰었다. 그럼 뭔데? 정말 아무 일도 없었다는 거냐? 덕배가 다가왔다. 덩치는 팔복보다 작았지만 험악한 기세가 몰아쳤다. 있었습니다. 팔복이 고개를 숙였다. 뭐라고? 마님과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덕배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이 개자식이 정말 그런 짓을 했구나. 하지만 마님을 욕되게 할 수는 없습니다. 팔복이 고개를 쳐들었다. 마님은 잘못이 없습니다. 모든 건 제가 깨어서. 뭐? 내가 깨어서? 예. 제가 마님을 유혹했습니다. 마님께서는 처음에 완강히 거부하셨지만 제가 계속 졸라서. 팔복은 사실과 정반대로 말했다. 연월 부인을 지키기 위해서였다. 이 못된 놈이. 덕배가 주먹을 휘둘렀다. 팔복의 뺨이 퉁퉁 부어올랐다. 마님의 명예를 더럽힌 놈이 어디 있어. 철수와 갑돌이도 함께 팔복을 두들겨 팼다. 팔복은 반항하지 않고 맞기만 했다. 말해. 정확히 언제부터 그런 짓을 했느냐? 모르겠습니다. 모르긴 뭘 몰라. 처음이 언제냐고. 팔복은 끝내 입을 열지 않았다. 아무리 맞아도 연월 부인과의 일을 자세히 말하지 않았다. 이놈이 끝까지 버티네. 더 때려. 덕배가 소리쳤다. 이때 연월 부인이 친정에서 급히 돌아오고 있었다. 마을에서 들은 소문 때문이었다. 팔복이가 위험해. 연월 부인은 가마에서 내려 뛰어왔다. 무슨 일이냐? 연월 부인이 나타났다. 친정에서 급히 돌아온 것이다. 마님. 덕배와 일당들이 당황했다. 팔복아. 연월 부인이 피투성이가 된 팔복에게 달려갔다. 마님, 저는 괜찮습니다. 팔복이 일어나려 했지만 비틀거렸다. 누가 이런 짓을 했느냐? 연월 부인의 목소리가 떨렸다. 마님, 팔복이가 마님을 욕되게 했습니다. 덕배가 큰 소리쳤다. 우리는 마님의 명예를 지키려고. 닥쳐. 연월 부인의 호령에 덕배가 움찔했다. 내 일에 왜 참견이냐? 마님 하지만. 하지만은 무슨 하지만이야. 당장 짐을 싸서 나가라. 마님. 덕배와 일당들이 놀랐다. 나가라고 했다. 당장. 마님, 우리가 뭘 잘못했습니까? 마님의 명예를 지키려고. 내 명예는 내가 지킨다. 너희들이 참견할 일이 아니야. 연월 부인은 팔복을 부축해서 집 안으로 들어갔다. 덕배와 일당들은 어이없는 표정으로 서 있었다. 이상하다. 마님이 왜 저러시지? 정말 팔복이와 그런 사이인가 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결국 덕배와 일당들은 짐을 싸서 집을 떠나야 했다. 그날 밤 연월 부인은 정성스럽게 팔복의 상처를 치료했다. 아픈가? 아니요, 마님. 괜찮습니다. 팔복이 웃으며 말했다. 괜찮긴 뭐가 괜찮아. 얼굴이 퉁퉁 부었는데 연월 부인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마님, 울지 마세요. 팔복아. 예, 마님. 고맙다. 끝까지 나를 지켜줘서. 연월 부인이 팔복의 손을 잡았다. 저는 마님의 머슴입니다. 당연한 일을. 아니다. 연월 부인이 고개를 저었다. 이제 너는 내 머슴이 아니야.
팔복의 얼굴이 굳어졌다. 혹시 자신도 쫓겨나는 건가? 마님, 너는 이제 내 남편이다. 팔복의 눈이 커졌다. 마님, 그 말씀은 나는 더 이상 과부가 아니야. 그리고 너도 머슴이 아니고. 연월 부인이 팔복의 얼굴을 감싸며 말했다. 정말 그렇게 해도 됩니까? 물론이지. 내가 싫지 않다면. 팔복은 대답 대신 연월 부인을 꼭 껴안았다. 마님, 아니, 부인. 그래, 이제 나는 내 부인이야. 다음 날부터 연월 부인은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남은 머슴들을 모두 내보내고 논밭 일부는 소작을 주었다. 이제 팔복과 단둘이 살아갈 참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다. 연월이가 머슴과 살림을 차렸다던데 머슴을 내쫓으려다가 오히려 서방을 얻었다니 참 희한한 일이야. 그래도 팔복이란 녀석 착하긴 하더라고. 덕배놈들한테 얻어맞아도 마님 욕은 안 했다잖아. 그것 봐라. 진짜 사랑이었던 거야. 하지만 연월 부인은 전혀 개의치 않았다. 오히려 당당했다. 사람들이 뭐라 하든 상관없어. 내가 행복하면 되는 거야. 팔복도 마찬가지였다. 이제 그는 머슴이 아니라 한 집안의 가장이었다. 예전처럼 엉성하지도 않았다. 사랑하는 여인을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이 그를 변화시켰다. 여보, 오늘 논에 나가서 일해야겠어요. 그래, 함께 하자. 두 사람은 함께 논에 나가 일했다. 주인과 머슴이 아니라 부부로서 함께하는 일이었다. 점심때가 되면 연월 부인이 도시락을 싸서 나왔다. 고생했어요. 밥 먹어요. 고맙습니다. 고맙긴요. 우리 사이에 무슨 고마움이 있어요? 두 사람은 논두렁에 앉아 함께 밥을 먹었다. 마을 사람들이 지나가며 구경했지만 신경 쓰지 않았다. 몇 달이 지나자 연월 부인에게 기쁜 소식이 있었다. 여보, 아이가 생긴 것 같아요. 정말요? 팔복의 얼굴이 환해졌다. 네, 확실해요. 우리 아이가. 팔복은 기쁨에 겨워 연월 부인을 들어 올렸다. 조심해요. 아이가 있다고 했잖아요. 아, 미안해요. 너무 기뻐서. 10달 후 건강한 아들이 태어났다. 이어서 둘째 아들, 그리고 딸까지 연월 부인과 팔복은 그렇게 해로하며 살았다고 한다. 마을 사람들도 처음에는 수군거렸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인정하게 되었다. 진짜 사랑이었나 봐. 연월이가 행복해 보이네. 팔복이도 완전히 달라졌어. 이제는 제대로 된 농사꾼이야. 어느 가을날 저녁 두 사람은 마당에서 함께 달을 바라보고 있었다. 여보, 연월 부인이 팔복의 어깨에 기대며 말했다. 예, 부인. 후회하지 않아? 무엇을 말입니까? 이렇게 사는 것 말이야.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고. 팔복이 연월 부인의 손을 잡았다. 부인,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정말? 정말입니다. 부인을 만나기 전에는 저도 몰랐어요. 이렇게 행복할 수 있다는 걸. 연월 부인도 미소를 지었다. 나도 그래. 남편을 잃고 3년을 혼자 살면서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새로운 시작이었구나. 부인,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두 사람은 그렇게 달을 보며 조용히 속삭였다. 덕배와 그 일당들은 다른 집으로 가서 일했지만 어디서나 문제를 일으켜 결국 마을에서 쫓겨났다. 욕심과 시기로 가득했던 그들에게는 당연한 결말이었다. 반면 점수는 김부자 집에서 잘 살았다. 처음에는 팔복을 그리워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연월 부인과 팔복의 소식을 들었을 때는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다. 오빠가 행복하면 저도 기뻐요. 점순도 김부자 집 아들과 잘 지냈다.
비록 사랑은 아니었지만 서로 존중하며 살아갔다. 연월 부인과 팔복의 이야기는 마을에서 전설이 되었다. 신분의 차이를 뛰어넘은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을 끝까지 지켜낸 용기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몇 년 후 마을에 새로운 원님이 부임했다. 그는 연월 부인과 팔복의 이야기를 듣고 감동해서 직접 찾아왔다. 두 분의 사랑이 아름답다고 들었습니다. 과찬이십니다, 원님.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 앞에서는 신분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셨군요. 원님은 팔복에게 양민 증서를 내려주었다. 이제 팔복은 공식적으로 자유민이 되었다. 고맙습니다, 원님. 마땅히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그날 밤 연월 부인과 팔복은 기뻐했다. 이제 정말 떳떳한 부부가 됐네요. 그래, 이제 누구도 우리를 업신여길 수 없어. 사람들은 말했다. 진짜 사랑 앞에서는 신분도 체면도 소용없구나. 연월이가 용기를 냈기에 행복을 찾은 거야. 팔복이도 마찬가지고 끝까지 부인을 지켜낸 게 기특해. 세월이 흘러 두 사람은 손자, 손녀들에게 둘러싸여 살았다. 아이들은 할아버지 할머니의 사랑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다. 할아버지, 할머니는 어떻게 만났어요? 그건 말이지, 할아버지가 힘이 세다고 자랑했는데. 무슨 힘이요? 바밀에 자신 있다고 했단다. 바밀이 뭐예요? 아이들의 순진한 질문에 연월 부인이 웃었다. 도둑을 잡는 일이란다. 정말요? 그래,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도둑으로부터 지켜줬단다. 팔복도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오랜 세월이 흘러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이런 교훈을 얻었다고 하느니라. 욕심과 회방은 제 꾀에 제가 넘어가고 진심과 의리는 하늘이 도우신다. 진정한 사랑 앞에서는 그 무엇도 장벽이 될 수 없으며 서로를 지키고 아끼는 마음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배라는 것을. 연월 부인은 용기를 내어 자신의 마음을 따랐고 팔복은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을 지켰다. 덕배 같은 시기심 많은 자들은 스스로 몰락했고 점순처럼 현실적인 선택을 한 사람도 나름의 행복을 찾았다. 세상에는 여러 가지 사랑의 형태가 있고 여러 가지 행복의 모습이 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마음에 솔직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끝까지 지켜내는 것이다. 그리하여 머슴을 내쫓으려다 서방을 얻은 연월 부인의 이야기는 오늘까지도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며 사랑의 힘과 용기의 소중함을 일깨워주고 있다고 전해지느니라.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다. 사랑에는 신분이 없고 진심에는 벽이 없다. 용기 있는 자가 행복을 잡는다. 질투와 시기는 자신을 망치고 사랑과 의리는 복을 부른다.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도 이 이야기를 들으며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그리고 행복을 위해서는 때로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배우고 있다고 하느니라.